한국의 산업은 일본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말. 2019년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도쿄 외교가에서 반복되던 문장이었다. 일본 정부가 마침내 꺼낸 건 CNC 핵심 부품의 전면 수출 중지였다.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니었다. 정밀 제조의 심장이라 불리는 CNC. 그 심장이 멈추자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조선 공장까지 동시에 흔들렸고 산업 전체가 단기간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날의 선택은 5년 뒤 일본 산업 자체를 흔드는 부메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술을 정치의 무기로 삼았던 일본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연방경제부 전략산업국 부국장 레나 호프만입니다. 2020년 3월 15일 도쿄 니쇼테크 본사 37층. 일본 정부 관계자 둘과 대기업 임원 7명이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 나 역시 국제관찰자 자격으로 동석했다. 창밖 도쿄의 마천루는 평온했지만 회의실 공기는 유리처럼 예리했다. CNC, 금속을 깎고 뚫고 조립하는 모든 정밀 공정을 제어하는 장비. 산업의 신경계라 할 그 기술을 일본은 30년간 다져왔다. 자동차 엔진도 반도체 웨이퍼도 조선소의 프로펠러도 항공기 터빈도 CNC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빨간 표지의 보고서는 묵직했다. 제목은 한국 산업 자립화 가속 분석. 단 2년 사이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 반도체 장비는 78%에서 61%, 조선 부품은 85%에서 69%, 자동차 엔진 블록은 92%에서 74%. 하라 부사장은 모니터에 뜬 붉은 점들을 가리켰다. 일본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공장들이라 했다. 그는 시장 절반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펼쳐진 기밀 문건에는 갈등 국면에서 핵심 기술을 명분으로 한 조정안이 적혀 있었다. 표면에는 안보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 목적은 한국의 기술 독립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었다. 나는 분석 자료를 펼쳐 생산 라인 구조도를 확인했다. 종속 구조는 단번에 보였다. CNC 제어칩 하나만 멈추면 자동차도 반도체도 조선도 동시에 고착되는 설계였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시선이 내게 몰렸다. 나는 핵심 칩만 끊으면 며칠 안에 한국 공장이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산업 통제 전략임을 확신했다. 일본이 구축한 종속 시스템은 그것을 위해 존재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하라 부사장 역시 조용히 동의했다. 다른 임원들도 차례로 손을 들었다. 그날 오후 2시가 되자 일본 정부는 결국 한국을 향한 CNC 핵심 부품 수출 제한을 공식 발표했다. 표면에는 이유가 보이지 않았고 의미도 단정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나는 그 이중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다. 니쇼테크 건물 39층에서 내려다본 도쿄는 여전히 분주했고 아무 일도 없는 도시처럼 보였다. 시부야의 교차로를 건너는 사람들, 신주쿠의 네온 간판, 긴자의 고급 매장들. 도시 전체가 여전히 익숙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날 우리가 내린 결정이 5년 뒤 이 모든 풍경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자 한국 공장들의 실시간 가동률 데이터가 화면 위에 떠올랐다. 지금은 평온해 보였지만 72시간 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게 분명했다. 제어칩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한국의 모든 CNC가 멈출 것이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도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붉은색은 경고처럼 보였지만 당시에 나는 그것을 오히려 승리의 신호로 오해했다. 책상 위의 커피는 식어갔다. 내 경력 30년 동안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내린 날이었다. 기술 하나로 한 나라의 산업을 멈출 수 있다는 오만한 확신. 그 믿음이 내 판단의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가도 머릿속이 잠잠해지지 않았다.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며 오늘은 어땠는지 묻자 나는 회의가 많았다고만 대답했다.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문득 한국의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억눌렀다. 비즈니스라고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단단히 다짐했다. 그렇게 첫 번째 결정은 굳어진 채로 끝까지 밀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품 종속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채였다. 그리고 3주가 지나자 내가 예상한 장면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도쿄 니쇼테크 본사의 모니터링룸. 12개의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 한국 산업 현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붉은 경고등이 하나씩 전멸하기 시작했다. 울산 조선소의 생산 라인 정지.
거제에서 블록 제작 중단. 평택 반도체 라인의 가동 불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화면을 지켜보았다. 30년 동안 설계해온 종속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제어칩 재고가 떨어지자 한국 공장들은 도미노처럼 멈춰섰다. 뉴스 속보 역시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일본 부품 단종으로 전면 정지된 생산라인. 완성차 업체의 비상경영. 조선업계의 신규 수주 불안. 반도체 파운드리의 가동률 급락. 내가 그려놓았던 시나리오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그때 하라 부사장이 내 옆으로 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한국 산업이 일본 기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했다. 나 역시 그 순간만큼은 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전략가로서 그려놓은 그림이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 그것은 일종의 완성된 구조물을 바라보는 기분과 비슷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4월 12일 오후 2시. 니쇼테크 로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인 기술자 2명이었다. 한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작업복 차림에 쉰을 넘긴 현장 기술자였다. 접수대에서 나와 면담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올라온 보안팀 직원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기술 협력을 논의하겠다며 직접 니쇼테크 본사까지 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협력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춘 와중에 굳이 일본까지 찾아온 이유가 이상하게 궁금해졌다. 결국 15분만 시간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37층 회의실로 안내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과 박영수 사무관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옆에 작업복 차림 남자를 가리키며 김도연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CNC 업계에서 30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이라고 했다. 김도연은 나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그의 거친 손은 오랜 세월 공장 한복판에서 부딪혀온 시간을 말해주었다. 그런데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그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이 멈추면 일본 부품 업체들도 결국 타격을 받으니 양쪽 모두 손해라는 논리였다.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지금 와서 협력이라니? 30년 동안 일본 기술에 의존해온 나라가 이제 와서 동반자를 말한다는 것이 우스웠다. 그래서 냉소를 담아 되물었다. 동반자라고요? 당신들이 부품 없이 하루라도 돌아가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주먹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내는 동작이 보였다. 오랫동안 남의 기술에 의지해야 했던 현실이 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는 듯했다. 박 사무관은 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 같은 대안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을 할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니쇼테크도 그 흐름을 따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한국이 몇 달 안에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김도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서 묘하게 다른 빛이 보였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결의를 아주 단단하게 압축한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 우리의 절박함이 헛돌아가 보이겠지만 이 절박함이 곧 우리의 기술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 없이 가벼운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애써 떨쳐냈다. 일본 기술에 의존해온 나라가 갑자기 자립할 수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도쿄 시내는 늘 그렇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의 만남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온 마지막 부탁 정도로 여겼다.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상황이 계속 흘러나왔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협력업체들이 연쇄부도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보도. 모든 장면이 내 예상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김도연이 남기고 간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절박함이 기술의 설계도가 된다는 말.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건드렸다. 집으로 돌아와도 그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식욕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혹시 내가 뭔가 간과한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스쳤다. 오랜 기간 CNC 기술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김도연의 눈빛에 담겨있던 결의가 단순한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금세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절박함만으로 기술이 만들어질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의 상황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모니터링룸의 붉은 경고등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욱 늘어났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김도연의 그 말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나는 그때 몰랐던 것이다. 니쇼테크를 떠나는 순간 김도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사실을, 절박함을 진짜 설계도로 바꾸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설계한 봉쇄 전략은 3개월 만에 한국 산업의 심장을 완전히 멈춰 세웠다. 니쇼테크 모니터링룸에 설치된 12개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국의 전역 산업 지도가 붉게 물든 채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경고등은 점이 아니라 거의 지도 전체를 뒤덮은 피빛이었다. 조선도 자동차도 반도체도 핵심 공정이 모두 멈춰 있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수십 년을 들여 구축한 종속 구조가 이토록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묘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과 비슷했다. 그때 하라 부사장이 일본 경제지 신문을 들고 다가왔다. 일면의 헤드라인은 도발적이었다. 한국 제조업 연쇄 마비 일본 부품 의존의 대가. 하라 부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설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은 이미 끝났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나 역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냉소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없으면 피가 돌지 않는다. 그들이 수십 년의 일본 노하우를 단 몇 달 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 리 없었다.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바로 그때 회사 라운지에서 TV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다. 나는 볼륨을 올리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놀라움을 느꼈다. 김도연이었다. 3개월 전 니쇼테크 회의실에서 절박함을 설계도로 만들겠다고 했던 바로 그 기술자. 화면 속 그의 얼굴은 한층 야위고 단단해져 있었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첫 문장부터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이번 사태는 위기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라고 말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냉소를 흘렸다. 공장이 멈춰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하라 부사장도 고개를 저으며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다. 540억 원. 김도연이 발표한 금액이었다. 우리 손으로 산업의 심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540억 원 규모의 산업주권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540억이라니? 그 금액으로 어떻게 공장을 살릴 수 있을까? 니쇼테크의 1년 연구 개발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였다. 동료들도 한결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마지막 발악 같다는 말이 회의실을 스쳤다. 또 누군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도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향해 단단하게 말하고 있었다.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것이 목표라고 그는 말했다. 일본이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이 해내겠다고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비웃었다. 일본이 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이룬다니? CNC 분야에서 일본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막대한 투자가 단숨에 무너질 리는 없었다. 기자가 물었다. 일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넘어서겠다는 것이냐고. 김도연의 답은 뜻밖이었다. AI와 현장의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했다. 나는 옆에 있던 일본 임원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AI라니? 그런 추상적 개념으로 정밀 가공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CNC는 0.001호 단위의 오차까지 다뤄야 하는 기술이다. 이론으로만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나는 하라 부사장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순진하다고 말했다. 돈만 있으면 기술이 생긴다고 믿는다면서.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은 시간을 담고 있으며 실패를 쌓아올린 감각과 경험이 핵심이었다. 540억 원이라는 작은 돈으로는 연구소 건물 하나 건설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도 김도연의 기자회견은 계속해서 회자됐다. 일본 뉴스에서도 반복해서 방송됐다. 논조는 대부분 비슷했다. 한국의 무모한 시도라는 평가였다. 남편도 물었다. 한국이 정말 일본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 나는 단호히 말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CNC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잠이 들려고 누웠을 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뒤틀렸다. 김도연의 확신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처음 그를 만났던 3개월 전에도 그랬다. 그의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것이라는 말이 신경을 건드렸다. 540억 원은 분명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가 가진 표정은 단순한 포기나 허세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곧 생각을 지웠다. 아무리 각오가 있어도 현실은 냉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 깨달았다. 내가 완벽히 설계했다고 믿었던 전략에 김도현이라는 예측 불가한 변수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변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단계였다. 창밖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540억 원 프로젝트가 일본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이쇼테크 정보팀이 가져온 보고서는 선명한 숫자를 담고 있었다. 실패율 73%, AI 제어 불안정으로 인한 장비 폭주 27건, 절삭 공정 중 부품 파손 154회, 시스템 다운으로 생산 중단 89회, 심지어 한국연구진이 만든 시제품은 단 한 번도 24시간 연속 운용에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그 수치를 보며 조용히 만족했다.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였다. 하라 부사장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같은 보고서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확신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역시 540억으로는 50년 노하우를 살 수 없다고. 나도 동의했다. 한국이 넘지 못하는 가장 큰 벽은 바로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체득해온 이론 밖의 노하우였다. 그것은 수천 번의 실험을 되풀이하며 만들어진 미세 환경 보정 로직이었고 작동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감지하는 엔지니어의 감각이었다. 창밖 도쿄 도심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다.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도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한국은 도면만 있고 노하우는 없다는 기사들. 540억 원짜리 환상이라는 비판. 모든 제목이 내가 예상한 논조와 정확히 일치했다. 하라 부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한국이 다시 일본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차례일 거라고. 6개월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현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센서 오류나 데이터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나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다. 3주 전까지 실패율이 73%에 달하던 시스템이 갑자기 완벽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때 정보 수집팀장이 급히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김도연의 최근 3주간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전국을 돌며 베테랑 기술자들을 만났고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을 하나씩 데이터로 옮겼다고 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일본 CNC가 실패 직전에 보이는 미세한 진동과 소음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는 기록이었다. 오랜 시간 작업대 앞에서 몸으로 기술을 배운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호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도연은 그런 인간의 감각을 AI 학습 데이터로 바꾸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했다. 기계가 폭주하기 전에 0.001초 차이로 나타나는 전조를 감지해 미리 보정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다. 나는 문장을 읽어내려가며 소름이 돋았다. 일본 기술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완전히 방향 자체가 다른 새로운 접근이었다. 그러나 하라 부사장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3주 만에 그런 혁신이 가능할 리 없다고 말하며 분명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들은 우리의 의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30시간, 35시간, 40시간. 연속 가동 시간은 계속 늘어났고 오차는 0을 유지했다. 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다. 한국 연구진이 만든 시스템이 일본 CNC도 넘지 못한 고속 진동 구간을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고속 진동 구간은 니쇼테크 기술자들조차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한국이 그걸 먼저 돌파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다. 모니터링 담당자는 추가 정보를 전했다. 김도연의 시스템은 온도, 습도, 진동 같은 환경 변수뿐 아니라 작업자의 호흡까지 계산에 포함해 보정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김도현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일본 기술의 판박이가 아니었다. 인간의 감각과 AI의 학습을 결합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다. 하라 부사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48시간이 넘어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이제는 센서 오류나 조작 의혹도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30년 동안 CNC 기술을 다루면서 이런 안정성을 본 적이 없었다.
니셔테크의 최신 장비조차 72시간 연속 가동에서는 미세한 오차가 생겼다. 그런데 한국의 KCNC는 지금 그 한계를 넘고 있었다. 정보팀이 가져온 추가 문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었다. 김도현의 KCNC에는 자가 진단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다. 부품의 마모를 예측해 교체 시점을 스스로 계산하고 심지어 성능까지 자체적으로 최적화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CNC가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기계 같았다. 하라 부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일본의 50년 기술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나는 화면 속에서 72시간이 넘도록 멈추지 않는 KCNC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듯 끄덕였다. 불과 몇 주 전 내가 비웃었던 김도현이 떠올랐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이 귓가에 다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말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내게는 밝음이 아니라 어둠처럼 느껴졌다. 일본이 수십 년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모니터링 룸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임원들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80시간, 90시간. KCNC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돈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박함과 창의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모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센서 오류나 데이터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나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다. 3주 전까지 실패율이 73%에 달하던 시스템이 갑자기 완벽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때 정보 수집팀장이 급히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김도현의 최근 3주간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전국을 돌며 베테랑 기술자들을 만났고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을 하나씩 데이터로 옮겼다고 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일본 CNC가 실패 직전에 보이는 미세한 진동과 소음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는 기록이었다. 오랜 시간 작업대 앞에서 몸으로 기술을 배운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호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도현은 그런 인간의 감각을 AI 학습 데이터로 바꾸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했다. 기계가 폭주하기 전에 0, 1초 차이로 나타나는 전조를 감지해 미리 보정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다. 나는 문장을 읽어내려가며 소름이 돋았다. 일본 기술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완전히 방향 자체가 다른 새로운 접근이었다. 그러나 하라 부사장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3주 만에 그런 혁신이 가능할 리 없다고 말하며 분명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들은 우리의 의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30시간, 35시간, 40시간. 연속 가동 시간은 계속 늘어났고 오차는 0, 0을 유지했다. 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다. 한국 연구진이 만든 시스템이 일본 CNC도 넘지 못한 고속 진동 구간을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고속 진동 구간은 니쇼테크 기술자들조차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한국이 그걸 먼저 돌파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다. 모니터링 담당자는 추가 정보를 전했다. 김도현의 시스템은 온도, 습도, 진동 같은 환경 변수뿐 아니라 작업자의 호흡까지 계산에 포함해 보정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김도현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일본 기술의 판박이가 아니었다. 인간의 감각과 AI의 학습을 결합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다. 하라 부사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48시간이 넘어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이제는 센서 오류나 조작 의혹도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30년 동안 CNC 기술을 다루면서 이런 안정성을 본 적이 없었다. 니셔테크의 최신 장비조차 72시간 연속 가동에서는 미세한 오차가 생겼다. 그런데 한국의 KCNC는 지금 그 한계를 넘고 있었다. 정보팀이 가져온 추가 문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었다. 김도현의 KCNC에는 자가 진단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다. 부품의 마모를 예측해 교체 시점을 스스로 계산하고 심지어 성능까지 자체적으로 최적화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CNC가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기계 같았다. 하라 부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일본의 50년 기술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나는 화면 속에서 72시간이 넘도록 멈추지 않는 KCNC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듯 끄덕였다. 불과 몇 주 전 내가 비웃었던 김도연이 떠올랐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이 귓가에 다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말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내게는 밝음이 아니라 어둠처럼 느껴졌다. 일본이 수십 년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모니터링 룸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임원들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80시간, 90시간. KCNC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돈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박함과 창의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모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현실이 된다는 것을. 김도현의 KCNC가 100시간 연속 가동을 돌파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그 빛은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의 색이 아니었다. 일본이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 김도연의 KCNC는 멈추지 않았고 한국의 공장들은 다시 살아 움직였다. 그 충격이 글로벌 산업 지도에 새로이 그려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2025년 세계 산업 박람회. 나는 니쇼테크 부스에서 그 순간을 맞고 있었다. 독일 하노버 메세 전시장.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전시회였다. 니쇼테크는 메인홀 한가운데 거대한 부스를 세웠고 30년 동안 축적한 CNC 기술을 총망라에 선보이려 하고 있었다. 오전 9시가 되자 개막식이 시작됐다. 웅장한 클래식 선율이 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니쇼테크의 최신 CNC 장비를 비췄다. 정밀도 0. 5라는 문구가 눈부신 조명 아래 반짝였다. 50년 노하우의 정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나는 부스 한쪽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자부심을 숨기지 못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귀에 걸렸다. 한국 부스에서 쏟아지는 웅성거림과 박수 소리였다. 나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KCNC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표식도 선명했다. 그 순간 1년 전 그 밤의 충격이 다시 떠올랐다. 김도현이 100시간 연속 가동을 성공시킨 그날 말이다. 나는 천천히 한국 부스로 걸음을 옮겼다. 시연대 주변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호기심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무대 위에 KCNC는 1년 전보다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속도도 빠르고 정밀도도 놀라웠다. 특히 속도 차이는 충격적이었다. 일본 CNC가 10분 걸리는 작업을 한국 KCNC는 3분 만에 끝내고 있었다. 그것도 더 높은 정밀도로. 내 옆에 있던 독일 엔지니어가 감탄하며 말했다. 속도 15% 상승, 효율 20% 증가, 가격은 30% 저렴하다고.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시장 재편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15% 향상. 우리가 1년에 1% 개선하기도 어려워했던 기술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KCNC가 처리하던 작업 영역이었다. 일본조차 제어하지 못했던 고속 진동 대역을 AI가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었다.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장인이 직접 손을 얹은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한국 부스의 담당자는 KCNC가 단순한 CNC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30년 경험과 AI의 실시간 학습을 결합한 새로운 차원의 기계라고 말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며 등줄기에서 전율이 흘렀다.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기계가 단 몇 초 만에 학습하고 적용하고 있었다. 시연은 계속됐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다. KCNC는 절삭 도구의 마모 정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보정했다. 온도 변화와 습도는 물론 작업장 바닥의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상상만 하던 완벽한 CNC의 형태였다. 그런데 그걸 한국이 먼저 구현했다. 관중 속에서는 탄식과 놀라움이 뒤섞여 나왔다. 일본 기술이 한순간에 구식이 되었다는 말까지 들렸다. 어떤 이는 이제 CNC의 표준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다리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일본이 지켜온 기술의 성벽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KCNC의 자가 진단 기능은 더욱 놀라웠다.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정말 살아있는 기계 같았다. 그때 한국 부스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김도연이었다.
5년 전 니쇼테크 회의실을 찾았던 그 기술자가 이제는 KCNC의 창조자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고 단단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지만 어떤 오만함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듯 담담해 보였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김도현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5년 전 그가 남겼던 말이 떠올랐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될 것이라는 그 한 문장. 바로 그때 하라 부사장이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저기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도 했다. 나는 뒤돌아 니쇼테크 부스를 바라보았다. 웅장한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한국 부스로 몰려들고 있었다. 우리 부스는 점점 비어갔다. 관중 속에 한 애널리스트가 외쳤다. KCNC가 산업혁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힘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시연이 끝나자 한국 부스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이 김도현에게 몰려가 악수를 청했고 각국의 기업 대표들은 계약 논의를 시작했다. 나는 그 장면을 넋을 잃은 채 바라봤다. 5년 전 540억 원을 비웃던 내 모습이 떠올랐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김도현은 결국 해냈다. 하라 부사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일본이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할 차례라고. 역사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말도 덧붙였다. 저녁이 되어 전시장을 떠나면서 뒤돌아본 한국 부스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다. 반면 니쇼테크 부스는 조명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기술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진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래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김도현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붕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설계한 봉쇄 전략이 결국 일본 스스로의 붕괴를 이끌고 있었다. 박람회가 끝나고 일본 산업계는 전에 없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긴급히 소집된 산업계 대표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벽면 스크린에는 한국 KCNC의 박람회 성과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15개국 67개 기업이 KCNC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독일 BMW, 미국 보잉, 프랑스 에어버스까지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경제산업성 국장은 이대로라면 2년 안에 일본의 CNC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니쇼테크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의 시선은 차갑게 나를 향했다. 5년 전 한국 봉쇄 전략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미쓰비시 중공업 대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했느냐고.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 게 아니냐고. 나는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다. KCNC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경험을 AI와 결합시킨 혁신적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도요타 임원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졌다는 말이냐고 따지듯 말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번졌다. 누군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탓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정부의 경직된 대응을 비난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다. 신문 헤드라인이 연달아 회의실 화면에 띄워졌다. 한국 CNC 자립으로 일본 종속 벗어나. 일본의 2조엔 CNC 시장 흔들리다. 세계 제조업 한국 기술에 시선 집중. 더 심각한 것은 실제 계약 취소였다. 니쇼테크에서만 지난 한 달 동안 12건의 계약이 취소되었다. 고객들은 KCNC를 검토한다며 일본 장비 구매를 보류했다. 하라 부사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 된 것 같다고. 한국이 표준을 만들고 일본이 그 기준을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그 말을 듣자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 부품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확신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가 KCNC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CNC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기술 수출 전략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다. 지정학적 판도가 바뀌고 있었다. 아시아 제조업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경제 산업성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다. 수천억 엔 규모의 차세대 CNC 개발 프로젝트. 일본의 모든 기술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는 회의적이었다.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한국이 5년 동안 만들어 온 것은 기술 이상의 것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다. 니쇼테크 내부 회의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고려하자는 쪽이 있었고 끝까지 독자 기술을 고집하자는 쪽도 있었다. 나는 그 논쟁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5년 전 한국이 협력을 원했을 때 일본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이제는 일본이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언론도 매일같이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의 기술 오만이 만든 참사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한국 견제에만 몰두하다 혁신을 놓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판의 화살은 산업계를 향해 있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다. 니쇼테크 안에서도 KCNC를 배우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 기술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쿄 도심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일본 제조업의 뿌리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가장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것은 김도연의 인터뷰였다. 한국 언론과의 대담에서 그는 일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봉쇄가 없었다면 이런 혁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가 설계했던 봉쇄 전략이 오히려 한국의 비약적인 도약을 불러온 셈이었다. 그때 하라 부사장이 물었다. 정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솔직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술은 돈과 시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절박함과 창의성,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본이 50년 동안 지켜온 기술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출발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창밖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나에게는 그 불빛들이 예전만큼 밝아 보이지 않았다. 시대가 바뀌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급히 편성한 수천억 엔의 예산은 이미 늦어 보였다. 니쇼테크 신기술 연구소에는 일본 최고의 엔지니어 200명이 모여 있었다. 대기업과 국책연구소가 함께 진행하는 차세대 CNC 개발 프로젝트였다. 나도 총괄로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분위기는 암담했다. 연구팀장이 보고서를 펼쳤다. 한국의 KCNC가 이미 다음 세대로 진화했다는 내용이었다.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이고 여러 대의 CNC가 데이터를 공유해 집단 지능을 구현하고 있다는 기록이었다. 나는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일본이 아직 1세대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 기술로 넘어가고 있었다. 바로 이어진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다. 아시아 7개 국가가 한국과 KCNC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제조 허브들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우리도 한국식 접근법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AI와 현장의 경험을 결합하는 방식 말이다. 그러나 베테랑 연구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본에는 일본만의 방식이 있다며 한국을 따라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과거에 매달린 채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6개월 뒤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였다. 일본 연구진이 만든 시제품은 한국의 1세대 KCNC 성능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밀도는 비슷했지만 속도와 효율성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었다. 이미 KCNC를 도입한 기업들은 일본 기술에 다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기술이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따라가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통해 계속 진화한다고. 접근 방식 자체가 펀더멘털리 다르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일본이 놓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었다. 일본은 완성된 기술을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기술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수천억 엔이 투입된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일본이 만든 CNC는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이미 KCNC 3세대가 등장한 상황에서 일본 기술은 한 세대 뒤처진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더 치명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니쇼테크의 핵심 고객들이 한국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었다. 독일 지멘스, 미국 기업들, 심지어 일본의 도요타까지 KCNC를 선택했다. 니쇼테크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직원들은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50년 역사의 기업이 5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라 부사장이 말했다. 이제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년 전 김도현이 협력을 제안했을 때 일본이 거절했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제는 일본이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김도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5년 만에 통화였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분했다. 그는 기술 교류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나는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일본이 지나치게 오만했다고 인정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한 채 새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게을리했다고 반성했다. 그날 5년 전 그가 내밀었던 협력 제안을 내가 비웃지 않았다면 모든 일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마음속에서 올라왔다. 김도현의 대답은 짧고 인상 깊었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했다. 한국도 5년 전 같은 상황을 겪었고 그 실패를 설계도로 삼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오래전 발언이 떠올랐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된다는 말.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쿄 시내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도시의 표정은 묘하게 달라져 보였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CNC 설계도를 펼쳤다. 30년 동안 내가 축적해온 모든 경험과 감각이 들어있는 도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의 KCNC 시연 영상이 떠 있었다. 여러 대의 기계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오래전 꿈꾸던 미래였다. 나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설계 파일을 만들며 제목을 적었다. 협력을 통한 차세대 CNC 개발 계획. 기술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공유되어야 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일본이 50년 동안 고집해온 기술 독점주의는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도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첫 페이지 같았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빛으로 나아가는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기술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력이다. 그 말이 이제는 진짜 의미로 다가왔다. 5년 전 내가 설계한 봉쇄 전략은 결국 일본을 변화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던 셈이다. 때때로 추락이 새로운 비상으로 이어지는 법이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다음 문서를 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분명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반도체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VE 지위를 박탈한 겁니다. 세계 언론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끝났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렸던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엔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정면 충돌 대신 압도적인 기술력과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2025년 8월 런던의 제 아파트에서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상단에 뜬 뉴스 알림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미국 상무부 삼성 SK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 VE 박탈. 순간 커피잔을 놓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VU는 쉽게 말하면 미국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지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개별 허가가 필요한 미국 첨단 반도체 장비들을 삼성과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지위가 철회됐다는 건 중국 공장에서 미국 장비를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15년 넘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온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를 지켜봤지만 이 소식을 보는 순간 1980년대 일본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당시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에 가한 압박,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잃었던 그 역사 말이에요. 결국 한국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건가?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어온 성과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같은 중간 위치의 나라들이 압박을 받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공교롭게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시장 보고서 작성을 위한 출장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관련 뉴스들을 확인했는데 각종 외신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한국 반도체, 미국 제재로 타격 불가피, 삼성 하이닉스, 중국 사업 차질 우려,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지만 결국은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사이에서 줄타게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이번 이후 철에는 그 균형이 무너지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공항 대형 스크린에서도 관련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군요. 택시 기사님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아이고, 삼성이 큰일 났네. 기사님의 걱정인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 난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해외 언론 보도들을 찾아봤어요. 대부분 비관적인 전망들이었죠. 한국 반도체 업계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현지 반응이 생각보다 차분하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패닉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이 갑자기 더욱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조식을 먹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저는 한국이 이번 부위 이후 철회로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늘 명확했거든요. 201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업계의 통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설계의 나라입니다. 인텔,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칩을 하는 설계를 담당하죠. 대만은 생산의 나라예요. TSMC가 전 세계 최첨단 칩들을 찍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글쎄요. 1980년대까지는 강자였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하죠. 그럼 한국은 늘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모리는 어디까지나 부품 아닙니까? 진짜 혁신은 CPU나 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죠. 언론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조는 잘하지만 설계는 약하다. 원천 기술은 부족하다.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요. 저 역시 그런 분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ARM의 설계를 라이선스 받아서 쓰고 있었고 핵심 장비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겁니다. 미국이 장비 공급을 제한하면 결국 한국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1986년 미국과 일본 반도체 협정을 기억합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강자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자발적 수출 제한을 받아들였고 결국 시장 점유율이 10%대까지 추락했죠.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 미국이 진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나라니까요. 택시를 타고 판교로 향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만날 한국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역동적이고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수동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해야 하는 중간 국가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제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반도체 연구소였는데 건물 입구에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로비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서는 VU 철회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침울하지 않았거든요. 김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일하다가 현재는 정보사와 연구기관에서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며 회의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철회 소식 상당히 충격적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 박사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박사님이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을 켜시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칩스법이 2022년에 통과된 이후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이후 철회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건 세계 지도였는데 미국 지역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2021년부터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24년부터 인디애나에 38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 철회는 어제 발표된 일인데 한국 기업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었다니요. 잠깐 그럼 이건 VE 철회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맞습니다. 미리 준비한 전략이었어요. 김 박사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낸 순간부터 한국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과 맞서 싸우는 것. 또 하나는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일본은 1980년대에 첫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은 두 번째 길을 택한 건가요? 정확히는 두 번째 길을 택하면서도 우리만의 기술 경쟁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 안으로 들어간 거였구나.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현지 생산은 관세와 정책 리스크를 크게 낮추는 안전판이었으니까요. 김 박사님이 보여준 다음 화면은 더욱 놀라웠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은 2026년부터 가동 예정이고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은 2028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럼 철회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제약이 생기는 대신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지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고 생각했던 건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온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걱정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네요. 김 박사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HBM3, HBM 공급 물량 같은 말들이 계속 들렸거든요. HBM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1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업계 특수 기술 정도로만 여겼어요. 토수의 고급 제품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메모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뉴스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그걸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댐이나 NAND 플래시에 비하면 부차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 박사님이 실험실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하자 제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업계 전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HBM을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체지와 같은 대규모 AI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거든요. 화면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 나와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서버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더군요. AI가 학습하고 추론할 때 필요한 데이터량이 상상을 초월해요.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연구원이 저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가 답변 하나를 만들 때 초당 수백 GB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해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차선을 줄이는 것처럼 메모리가 병목이 되면 아무리 좋은 AI 칩도 제 성능을 낼 수 없거든요. 이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특수한 용도라고 생각했던 HBM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였던 거네요. 그런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김 박사님이 태블릿을 켜서 그래프를 보여주시더군요. 2020년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불과 5년간 급속 성장이죠.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이에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 형성되어 있었다니요. 더 놀라운 건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곳뿐이라는 거예요.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런데 최신 HBM3 같은 최고 성능 제품은 사실상 한국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HBM이 현재의 심장이라면 HBM은 내일의 혈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계 표준이 이미 발표됐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마치 고속도로를 2배로 넓히는 예고편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AI 서버의 심장이 바로 HBM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동안 제 판단이 얼마나 얕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구소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문득 최근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좋은 소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떠올려 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선구자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까다로운 게 파트너를 선택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겁니다. 김 박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테슬라의 AI60 칩이라는 건 그들의 자율주행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8년간 공급하는 계약인데 이는 단순한 대량 주문이 아니라 기술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 표명이죠. 맞습니다. 자율주행 AI 칩에서 실수하면 테슬라의 미래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테슬라가 한국의 삼성을 택했다는 것. 테슬라는 원래 대만 TSMC만 믿고 맡겼었는데 이번에 삼성을 추가로 선택한 거거든요. 공급망 분산 차원도 있지만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더 크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삼성의 기술력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의 텍사스 공장 투자와 테슬라 계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요. 미국 내 생산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최고 수준의 기술력까지 인정받은 셈이었어요. 식당 창 밖으로 보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설계된 기술들이 미국 텍사스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 들어간다니요. 한국이 미국 제재를 당할 거라고 걱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상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혁신의 필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테슬라가 삼성을 택한 것, 그건 한국 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선언과 같았죠. 점심을 마치고 연구소 로비로 내려오는데 벽면에 걸린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반도체 역사에 관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을 다룬 부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꾸 그 시절이 겹쳐 보였거든요.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 시대 말이에요. 당시 일본은 정말 강했어요. NEC, 도시바, 히타치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DRA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986년 미 반도체 협정 이후 일본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자발적 수출 제한을 받아들였고 결국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내려놓게 됐죠. 김 박사님이 제 시선을 따라 영상을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정면으로 맞았어요. 자국 시장 보호 수출 우선 정책 결국 미국의 반발만 키웠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어떤 길 말씀이세요? 싸움이 아니라 협력을 택한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건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함께 하자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텍사스 공장,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투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네요. 로비에서 만난 또 다른 연구원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시장을 정복하려 했다면 우리는 미국 경제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거죠. 현지에 공장 짓고 현지인 고용하고 현지에서 세금 내면서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이 부유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분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미 미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영상 속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 둘씩 어려워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실수에서 제대로 배웠구나. 결국 이게 외교력과 전략적 사고의 차이였던 거예요. 일본은 강하지만 고집스러웠고 한국은 강하면서도 유연했어요. 그 유연함이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거였죠. 오후에는 김 박사님이 직접 차를 몰고 평택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삼성 반도체 단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저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라는 정도로요.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벌써 4년 전 이야기였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170억 달러나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나 하고 말이죠. 김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인디애나 투자를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평택에 도착해서 삼성 단지 외곽을 둘러보는데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물론 보안상 내부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외부에서만 봐도 얼마나 큰 시설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텍사스에서도 그대로 구현될 겁니다. 이걸 단순한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가요? 관세를 피하는 길이자 규제를 돌파하는 길이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눈에 보이게 만든 전략이에요. 미국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일본이 1980년대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전략적 사고의 부족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철회에도 담할 수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린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다는 마음가짐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땅에 심은 씨앗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꽃 피울 때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김 박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평택 삼성 캠퍼스 일부를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핵심 생산 라인은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실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현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입구부터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는데 내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생산 라인, 흰색 클린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집중된 눈빛,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들의 소음, 견학을 안내해 주신 관계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HBM3을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들려온 소식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확정된 건데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12층 메모리를 3만에서 5만 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만에서 5만 개라니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 개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AI 서버용 HBM은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해서요. 클린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색라인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작은 칩 하나하나가 전 세계 AI 서비스를 움직이는 심장이라니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의 AI 서버가 모두 여기서 나오는 HBM에 의존하고 있어요. 안내하던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HBM3가 주력이고 그 다음은 곧 HBM4입니다. 일부 고객은 벌써 샘플을 검토 중이에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본가 끝이 아니라 이미 다음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니까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틈새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HBM이 실제로는 이렇게 거대한 현실을 움직이고 있었구나.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이미 현재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후 철회 같은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가지고 있던 시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평택에서 돌아온 후 마지막 날 일정으로 김 박사님이 한 곳을 더 안내해 주셨어요. 판교의 한 벤처 기업 직접 건물이었는데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움 같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스타트업도 중요한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님이 웃으며 답하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힘이에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만난 젊은 창업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AI 전용 칩 설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대화 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이난노 공정 대량 생산을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뉴스 보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칩의 두뇌는 이노로 더 작고 효율적으로 메모리의 혈관은 HBM4로 더 굵고 빨라지는구나.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가 이미 HBM4 공식 규격을 발표했고 일부 기업이 고객사에 샘플을 보냈다는 뉴스도 떠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AI 서버라는 몸에 새로운 대동맥을 이어붙이는 것과 같다. 저는 순간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이나노라니요. 실리콘 업계 소식을 뒤적이다 보니 봤던 그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이나노는 단순히 더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효율과 성능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죠. 젊은 개발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TSMC도 이난노를 준비하고 있지만 삼성이 먼저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현재의 HBM과 파운드리 기술에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희는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AI 칩을 만들 겁니다. 한 젊은 개발자의 당찬 포부를 듣고 처음에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틀간 한국을 둘러본 후라서 그런지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어요. 거대한 기업과 작은 기업이 함께 뛰는 풍경. 현재 기술과 미래 기술이 동시에 개발되는 모습. 그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유 철회로 시작된 이번 출장이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끝나고 있었거든요. 분명 이후 철회는 압박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미국 장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답을 쥐고 있었던 거죠. 미국 내 공장 건설 테슬라와의 165억 달러 파트너십, HBM 기술 독점, 그리고 이나노 공정까지 이런 카드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위기 같았지만 사실은 기회였던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니 모든 게 해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혹시 미국 투자 때문에 국내 투자는 줄어드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완전히 반대였더군요. 김 박사님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SK 하이닉스가 2028년까지 국내에 10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청주의 새 DRAM 생산라인 용인의 대규모 AI 반도체 공장까지 건설하겠다는 거죠. 103조 원이라니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미국에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평택라인 확장, 화성 신규 투자, 국내 고용도 늘리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기를 양손으로 기회로 바꿔내는 나라였던 거죠. 한 손으로는 미국 시장을 정면 돌파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내 산업을 단단히 키워가는 한국의 전략. 그 모습 앞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예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얕았던 제 시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 미국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분석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DNA를 가진 건 분명했어요. 1997년 외환 위기에서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그랬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서도 한국은 또다시 기회를 찾아내고 있었던 거네요. 이후 철에 오히려 한국의 글로벌 입지를 굳히고 국내 일자리와 기술 혁신까지 동시에 키워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이틀간 안내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출장이 의미가 있었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요? 엔비디아가 삼성에서 HBM3를 수만 개 주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모두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틀간 목격한 현실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이 단순히 해외 기업들 요구에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내에서 103조 원씩 투자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 의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네요. 그럼 이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나노 공정이 본격화되고 국내 AI 반도체 생산 기지가 완성되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거예요. 인천공항 출국장에 앉아서 탑승을 기다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이틀 전까지 걱정했던 한국이 미국 제재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내외 투자를 동시에 늘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던 거죠.
용인에 들어서는 AI 반도체 전략기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SK 하이닉스도 협력에 참여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특화 단지로 이 거대한 생산 기지가 본격 가동되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한국 없이 AI 시대를 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탑승고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보고서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의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자신의 손으로 설계하는 나라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예전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작성한 분석인데도 이제는 낡은 자료처럼 느껴지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뛰어나지만 핵심은 아니다. 이 한 줄이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결정적인 영향력은 없다는 식의 평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틀간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했으니까요. 새로운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진 나라다. 그리고 이제 한국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다. SK 하이닉스의 103조 원 국내 투자 계획을 떠올리면서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한국은 세계를 위해 일하면서도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와 미래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유일한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판교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의 말을 인용할 생각이에요. 아버지 세대가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주셨다면 저희 세대는 AI 반도체 강국을 만들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단순한 후원 장담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이후 철회로 시작된 이번 출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5년간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왔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한국을 분석할 때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겁니다.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겠어요. 한국이 만들어갈 AI 시대의 미래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출될 수많은 일자리와 기회들을 제대로 주목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여행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